1차적으로는 수입상이 결제해주고 2차적으로 수입상이 결제해주지 않는 경우에 보증시용장을 통하는 거였잖아요. 우리는 그냥 단순한 채무불이행 증명만 내면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현재의 제도입니다. 그죠? 그런데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쟤네들이 계약은 이행 제대로 하지 않고 채무불이행만 증명만 갖다 내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받는 경우들도 생기긴 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분명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보증시용장은 일정 부분 리스크를 가지고 있었어요. 화환신용장, 확인신용장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은행들이 서류에 대한 담보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서류를 볼모로 잡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매수인들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서류를 볼모로 해가지고 물건을 중간에 매각하는 것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보증신용장에서는 그럴 방법들이 없었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은행한테도 일정 부분 리스크가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그죠? 자, 신용장 방식이 가장 우리 책에 보면은 가장 단편적으로 상업 위험을 회피하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서도 분명히 빈 부분들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거 역시나 여기서도 존재했었습니다. 또 어떤 결제 방식 쓰면은 좋은가요? 뭐 우리 배웠던 뭐 추심이나 송금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리스크가 프리인가요? 오히려 리스크가 더 높죠. 왜? 송금이나 추심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물품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의 당사자가 누구였죠? 수입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상은 오직 얘밖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얘네들은 대금에서 불능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도 아예 안 쓰였던 거였죠. 그럼 어떤 것들이 또 될까요?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이거죠. 뭐 LC고 뭐고 다 됐고 선지급이죠. 말할 것도 없이 선지급이죠. 선지급 받으면 나는 대금에서 불능 위험이 없잖아요. 왜? 받았으니까요. 그죠? 반대로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후지급이죠. 나는 상품 받았잖아요. 상품 받은 다음에 결제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리스크가 프리죠. 자, 이렇게 돼버리는 것들이 대금 결제에 대금에서 불능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즉 상업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다만 이건 한 명의 수단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했었죠. 우리가 분할 지급보다는 혼합 지급이라고 쓰는 게 더 맞겠죠? 이것들을 혼합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실물 거래에서는 선지급 100%, 후지급 100% 이런 방식보다는 아주 금액이 작은 거래가 아니라면 혼합 지급으로 해서 계약 체결했을 때 몇 프로, 물품을 선적했을 때 몇 프로, 물품을 받은 다음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대개는 3단계 정도로 분할해가지고 대금을 결제받는 것들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단들입니다. 선지급을 받거나 후지급을 받게 되면은 한 명은 그만큼의 분명한 베네핏을 얻다 보니까 제가 수업 때 예전에 많이 말해왔죠. 저는 제가 수출상인데 만약에 수입상이 선지급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대략 한 2%의 금액을 깎아줄 용의가 있다. 제가 만약에 수출상인데 수입상이 무조건 후지급을 원한다면 저는 제가 받아야 되는 금액에서 2% 정도는 더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레인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100원을 받는 경우라면 동시지급으로 하면 되겠지만, 자, 선지급, 후지급이라고 하는 것들, 왜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죠? 여기서 내가 얻지 못한 이런 대금에서 불능 위험에 대한 리스크 또는 상품에서 불능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이었죠. 어떤 상품들이 있었죠? 수출보험 같은 것들 역시나 들 수 있습니다. 수출보험이 뭐였죠? 뭐 우리가 많이 열심히 배우진 않았었는데 무역보험공사라고 하는 공사에서 그죠? 예, 뭐 이렇게 좀 유식한 말로 이렇게 말했었죠? 익스포트 크레딧 에이전시 그죠? 예, 수출 신용 보증 기관들에서 취급하는 비영리 정책보험 상품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보았던 적하보험에서는 피보험 목적물이 적하였다면 여기서는 피보험 목적물 자체가 수출인 거죠. 또 수출보험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존재해요. 물론 수입보험도 있기는 있어요. 자, 수출보험은 어떤 부분들이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물건을 보냈는데 쟤들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리스크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무역보험공사에다가 보험을 들어서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지해주는 상품이었습니다. 뭐 대략 한 95% 정도의 그죠? 95%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나는 5% 정도의 온 리스크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모럴레즈드에 빠질 수 있다 보니까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요. 자, 수출보험을 들려면 일정 부분 역시나 돈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까 제가 생각했던 리스크 프리미엄인 거예요.
그죠? 여기서 받았던 리스크 프리미엄을 기초로 해가지고 내가 이런 수출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야 될 테니까 제가 추가적인 비용을 깎아주든가 더 받든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왔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수행되어야지만 제가 안전하게 무역 거래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상업위험이라고 하는 것들 보셨는데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고 이것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법들은 가장 확실한 게 결제 방식을 통한 것들. 그죠? 결제 방식을 통해 가지고 리스크를 해지하는 것들이 그나마 제일 합리적인 수단들이 될 수 있다는 거 인식할 수 있고요. 또 대안으로서 수출보험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뭐 있을까요? 결제랑 보험 말고 또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대금에서 불능위험이나 상품에서 불능위험을 해지할 수 있죠?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 가지고 계약을 잘하면 되죠. 네. 처음부터 무역 계약을 잘하면 되죠. 무역 계약을 할 때 우리가 발생할 만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만한 리스크라고 하는 것들을 잘 써놓으면 되죠. 특히 계약에서 결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써놓게 되면은 그런 부분도 해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상품 입성 불능 위험을 좀 회피할 수 있죠? 이 물품에 대한 품질 조건이나 수량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까다롭게 규정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선적 품질 조건이나 양육 품질 조건, 선적 수량 조건이나 양육 수량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선적 수량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수출국에서 나가는 상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선적점 검사라고 하는 것들을 적절하고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서 그 선적점 검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상품에서 불능 위험을 상당 부분 회피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안 된다라면 결제도 밀린다라면 우리가 양육 품질 조건이나 양육 수량 조건으로 합의를 하면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합의를 하는 단계에서는 당연히 인코텀스 조건이 뒤로 밀려야 되는 것들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커버리지 할 수 있고요. 또 계약에서 클레임 조항이라던가 클레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예정 조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꽤 무겁게 가져가고 그러죠. 그렇게 해가지고 수출상이 겁나서 상품에 대한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상품에 대한 우리가 충분한 클레임과 충분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매매 계약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적어놓으면 됩니다. 그나마도 어렵다라면 계약에서 뭘 하면 되죠? 우리가 적절한 준거법을 잘 마련해 두어가지고 예를 들면 뭐 CISG라고 하는 것들은 굳이 준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법률을 활용한다든가 또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어떠한 법률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을 걸로 기억해요. 그죠? 반대로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쪽이 너무 그렇게 하는 것들을 조금 막기 위해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에서 어떤 조항들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하냐면 면책 조항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활용하죠. 이런 경우에는 나 면책이야. 이런 경우들은 빠져야 돼. 대표적인 게 뭐 있죠? 불강력 조항 같은 게 있죠.